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미국 대선이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많이 유리하죠.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상태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인 매직 넘버 270명에 근접했습니다. 6명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주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알래스카인데요. 이 가운데 네바다주만 바이든 후보가 가져와도 당선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던 대로 소송전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고요.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230년을 이어온 승복의 전통이 무너지게 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미국 대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지길 기대합니다. 11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 하겠고요. 2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상 읽기. 오늘은 검찰 특활비에 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려하던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반 우세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 지역에서 밀리면서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된 대로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좀 의외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지금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가 매직 넘버는 270명입니다. 예. 전체 538명 가운데 지금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각각 264명과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 이제 승자를 확정짓지 못한 주가 4개의 주가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근데 선거인단이 가장 적은 이 네바다주 6명만 바이든 후보가 확보해도 사실상 승리를 굳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 지역에 대한 개표 중단 소송과 함께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미 대선 장겨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오늘 글로벌 증시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예. 새벽에 뉴욕 증시는 이런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도 2.4%나 올라서 2,400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고된 악재지만 개인 투자자는 1조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그 변동 가능성,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승리는 이제 굳어진 게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지 소송 내지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승복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기저에 깔려 있는 데다 이게 불확실성이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불확실성의 정점은 이미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였군요. 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대선은 그렇지만 사실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민주당이 왜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싹쓸이 할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공화당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상하원 선거에서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이다라는 이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한국은행은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여건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 미국의 대선을 빼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국경 통제가 이루어지고 재확산이 또 심각해진다면 우리 수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백악관주인이 누가 되든 이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빠른 이제 이 미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길어지고 이제 취임이 미뤄지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게 당선이 권에 이제 가시권에 와 있는데 당선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포인트 정도 이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 불복으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은 금융시장이 별다른 변형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혼란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을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제가 여쭤본 게 이제 상원, 하원 의원들이 예상보다 공화당이 또 강세를 보여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대선 이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은 공화당 이렇게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금융시장, 세계 경제에 또 하락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런 예상들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원의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그러나 이 상원의 경우에는 역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법안을 내놓든 경기 부양을 포함한 이제 미행정부의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의 그 경기 부양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미 대선 불확실성이 이게 만약에라도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사실 좋을 건 없다. 그래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불확실성 조기에 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좀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내년에 집값은 소폭 하락하겠지만 전세값은 올해보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 보고서인데요. 일단 이 기관은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영하고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내용을 좀 보니까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0.5%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한다는 겁니다. 예. 수도권 주택 가격은 0.7% 떨어지고 지방은 0.3%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인데요. 이른바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선호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외곽 지역에서부터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세난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넘게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세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매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영향으로 올해 전세값 상승률 4.4%보다 내년에는 5%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전월세 임차 시장이라는 건 실수요 시장이고요. 가수요가 없는 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에 무리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공공사의 부양 체계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규제를 오히려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과연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꾀할 거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아직까지 이런 이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내년 전세 시장 역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보다도 더 내년엔 오를 것 같다 하는 전망인데 이렇게 전세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뭐 좀 더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확실한 부동산 대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쓰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도 좀 보죠. 수출. 지난달에 수출이 참 좋았죠. 그래서 3분기 GDP도 깜짝 성적을 냈었는데 9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네요. 근데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이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반등에 힘입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예.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2억 1천만 달러인데 5개월 연속 흑자고요. 흑자폭이 1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에서도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하면 8% 늘었고요. 수입도 1%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 수출은 역시 우리 주력 품목, 반도체, 자동차가 2자릿수 넘게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라면 한은의 추사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540억 달러는 무난하게 웃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만 잘 나가고 있군요, 우리 경제. 자,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장님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0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40대, 50대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24만 명이 줄었고요. 또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6만 6천여 명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줄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버티다 못하니까 네. 내보내고 나 혼자 사장님 혹은 뭐 가족 이제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예.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하기 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니까요.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장님이 늘었다는 소식이고 하나만 더 보죠. 성분이 뒤바뀐 신약 골관절염 치료제죠. 인보사로 파문을 일으켰던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무릎관절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이 인보사 K주라는 이 사태를 1심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이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로 이제 한국거래소가 의결을 했는데 사실 이 코롱 티슈진은 지난해 5월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당시에 이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네.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했고요. 그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황인데 1년 동안의 티슈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코스닥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의결한 겁니다. 물론 당장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회사의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의 신청 절차를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소명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소액 주주가 지난해 말 기준 6만 5천여 명, 전체 지분의 34%입니다. 그래요. 만에 하나 최종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됩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고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 당시 알려졌던 이제 성분이 인위적으로 알면서도 그다음에 이 한 건지에 대한 이게 소명이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소명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 앞으로 이제 소액주주를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소송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만 5천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 또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증노총.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기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하죠.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 김성수의 세상 읽기 항상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오셔서 참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따끈해서 오늘도 이거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제가 이거 맞습니다. 이 이슈를 따라잡지를 못해서요. 오늘 좀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 오늘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법사위원회에서 좀 문제로 지적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이제 질문에 나섰는데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이 소병철 의원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검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로 오늘 띄면서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건 법무부인데 왜 특활비는 전부 그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고 이걸 법무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대답을 들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서 그러니까 즉 대검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조직이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배정돼 있는 돈이 94억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94억 원을 일괄 수령했대요. 아, 한 번에? 예. 그리고 법무부는 특별활동비를 구경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대검 특별활동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이 원활하게 이 수사를 특별하게 한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배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죠, 당연히. 이걸 검찰총장이 일괄 수령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영수증도 안 쓰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 정도가 작성된다. 아, 그냥 장부 작성만 하는군요. 영수증 제출 없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특별한 수사의 경우는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사실 뭐 취재원들이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사람일 때는 그 영수증 어떻게 써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지출 내역 기록부 정도만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논의 구조도 없고 검찰총장이 임의로 무려 94억이나 되는 돈을 주머니 돈처럼 쓴다는 것은 이건 제도적 허점이다.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뜨거운 그런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국회에 이전에 특수활동비 문제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거의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의장도 없지 않나요? 특활비가? 의장이랑 일부가 남아있어서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9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국회 전체 9억 원? 예. 그리고 이만한 규모의 특별활동비, 제가 알기로는 올해 94억은요. 청와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80억 원대예요. 아, 그래요? 87억, 86억 이 정도 특별활동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억을 가져갔다면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특별활동비를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특활비를 받을 때 법무부를 통해서 받고 이걸 쓰고 나서 뭐 정식 보고를 한다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검찰총장이 쓰고 있다. 아, 이래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런 것도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심지어 지금 이게 사실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윤 총장 자신에게 밑보인 조직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혹도 있나 봐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추 장관이 대답을 하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 수사가 가장 몰려있는 곳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오늘만 해도 압수수색을 3군데를 했는데 그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에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실은 이런 특활비 제일 많이 써야 될 곳인 것 같은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에러를 겪는단 말을 현장 검사들한테 들었는데 네.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는 마텀 역할을 하는데 지금 밤샘 수사도 하고 업무 감도도 높은 이 중앙지검에는 내리지 않아서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이 유상범 의원도 역시 검찰 출신인데 자기가 확인해봤다. 근데 특활비는 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소리들을 갖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선 현장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감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죠. 그렇네요. 이건 공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관은 뭐 대척 관계에 있는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보인 조직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혹 이것도 좀 확실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의혹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돈이 특활비가 정치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사실상 국정감사 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서 거론이 되고 대선 후보의 야권에서는 1등 전체에서는 3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보 자체도 또 보면은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의 검사들을 격려하려 간다 그러지만 전국 지검을 돌면서 그 일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강연도 얼마 전에 하고 대전도 가고 대전 진천 다 갔죠. 앞으로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현금을 쓰고 있다면 그것도 특활비를 쓰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선거법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아무도 해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비나 기밀비 형태로 정말 쓰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누가 걸러주는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언론사 사주와 만나면서 특별활동비를 갖다가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대선에 나갈 것을 위해서 언론사에게 특별활동비를 통해서 일정한 그런 대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과 격론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총장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내전에 정치를 안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전 선거 운동, 뭐 정치 활동, 정치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 너 비약이 너무 심하다 이런 반응이겠네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비약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본인도 이제 김도우 의원 또 이제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선명한 장면이 2017년 4월 달에 있었던 사례인데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알죠. 기억나죠.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이 또 다른 검찰국의 간부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에 참여했던 핵심 간부 검사 7명과 함께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경력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법무부 감찰국 1과장, 2과장에게 또 100만 원씩 또 경력금을 지급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우병우 그 당시 전 민정수석이죠. 그 불구속 기소 처리를 마무리하고 소속 간부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도 굉장히 참 부적절하죠.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안태근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인사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속 상관인 이영렬 직속 상관 아니지만 어쨌든 상관인 이영렬 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걸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인사신무 책임자이기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태근이란 분은 자기의 수사 책임자한테 사실은 돈을 준 거고 이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그 밑에 사람이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주고 받은 돈이 특별활동비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특활비, 특별활동비라는 거 우리 국민들 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국정원 특활비니 뭐 국회 특활비니 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3년 전, 4년 전에.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이 특활비라는 거는 사실 기밀 유지를 요하는 뭐 수사라든지 안보, 기타 거기에 준하는 업무 이런 데 쓰라고 돼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보고, 감독, 영수증 제출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감사원의 특활비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들에 쓰이기 때문에 건건히 집행을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감사원이 일단 보겠다. 그래서 감사원의 조치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거는 구실의 유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근데 공교롭게도 대전지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문했죠. 그다음에 며칠 안 돼서 오늘 대전지검에서 산업자원부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의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특정한 어떤 기획 수사를 하는데 경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수활동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소한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 작은 회사도 얼마 안 되는 돈도 철저히 이런 거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 철저히 좀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1분 정도 전해주세요. 김도영 캐스터.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성급한 추위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절기상 입동을 하루 앞둔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져도 대기질은 무난합니다. 공기질도 온종일 깨끗하겠고요. 다른 지역은 가을비 소식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은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4도, 입동이 토요일 아침은 9도로 춥지 않겠고요. 휴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이 3도로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고요. 월요일 아침은 더 내려가면서 영하 3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영주공화, 예천이 아침이 4, 5도, 한낮에 15도 나와 있고요. 영양, 청송, 의성이 3도에서 17도 분포, 상주는 아침이 5도, 한낮에 16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5도 높은 11도, 체감온도 역시 11도, 습도는 45%입니다. 날씨였습니다.